이 차 따님에게 선물 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내, 우리 여진이가 선물해 줬어요. 한두 달 됐나? 근데 왜 그러세요? 여기 이 사진이 제가 아들에게 선물한 차 사진인데 똑같잖아요. 색상도, 내부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번호판도요. 이 차 제가 아들한테 사준 차가 맞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제가 사돈네 사위 차를 빼앗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딸이 그 차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차 색상이나 내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테고 번호판은 이 서방이 헷갈려서 잘못 찍은 거겠죠. 아니, 우리 딸이 차 가져다 줄 때가 그때쯤이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진을 들이밀면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아들 차랑 똑같아서 무슨 일인가 물어본 거죠. 도둑놈 취급은 아니고요. 우리 딸이 선물해 줬다는데 휴대폰 들이대는 게 도둑놈 취급 아니면 뭐예요? 기분 참 더럽네요. 어째 딸한테 전화해 볼까요? 이 서방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도둑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사돈의 반응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권순영 여사님은 8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나 풍족하진 않지만 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 의지하게 키웠고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다툼보다는 웃음과 배려가 자리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가족은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 집안 사정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가 안정되었고 어머니 역시 살림의 보탬이 되는 작은 일들을 하며 집안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주변에서는 여학생이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찍이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부모님은 그녀의 학업을 고등학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녀 역시 부모님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학업에 더욱 성실히 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책임감 있는 학생이자 딸로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부보다는 삶의 경험을 쌓고 빨리 자립해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직접 세상에 나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부모님의 배려와 응원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결심했고 도시로 떠나 직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도시로 나간다는 것은 낯선 환경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자리 잡고 싶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도시로 나간 그녀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태도와 긍정적인 성격은 곧 동료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점차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도시에서 방직 공장의 격리로 일하게 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며 업무에 몰두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지만 그녀는 이 생활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안도감과 작은 성취감이 그녀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이 자리 잡고 생활이 안정되자 그녀는 문득 결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결혼이란 단순히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또래 친구들이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점차 그녀도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볼까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즈음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공장에 다니던 남자 직원이 그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밝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필요한 것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가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다가와 함께 밥을 먹자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녀가 피곤해 보일 때면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이 남자는 일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소년 같은 순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와 진심 어린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고 주저 끝에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조금씩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서툴 때도 있었지만 그녀를 생각하는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터라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연애를 이어가며 두 분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소중한 아들 정수가 생기면서 두 분께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도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정수가 남자아이였기에 시부모님의 노여움이 많이 풀렸고 그녀도 모진 시집살이에 적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사다난한 그녀의 인생은 행복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남편은 미처 탈출하지 못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죽게 된 탓을 그녀에게 돌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팔자에도 없는 너를 만나 일찍 가게 되었구나. 내가 남편 잡아먹는 년인 건 알고 있냐?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대꾸할 힘도 없었지만 뭐라 할 말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못난 자신을 만나 일찍 세상을 떠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그녀 탓으로 돌리던 시부모님은 그녀를 강제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빼앗고 그녀를 내쫓으며 손자 역시 자신들의 손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핏줄까지 부정하는 시부모님을 보며 그녀는 그 집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녀를 도와주어 아들과 당장은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동생들의 도움만 받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아들을 맡기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도 짧고 나이도 많아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적게 들어오고 몸을 쓰는 일뿐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 쓰는 일이라면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부업을 가져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항아리처럼 돈을 벌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삶은 그녀에게 괜찮았지만 아들에게는 늘 미안했습니다. 뭐든 잘해주고 싶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놀림을 받아도 가난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그녀를 먼저 위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가 없었기에 아들은 일찍이 초등학생 때부터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했습니다. 뭐든 알아서 해주며 효자가 되려는 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힘든 현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그녀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며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군대 역시도 군 생활 중에 돈을 벌겠다며 ROTC에 지원해 대학 졸업 후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군 전역 후에는 장교 때 모은 돈으로 취업을 준비했고 아들은 그녀가 걱정하기 전에 스스로 취업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조차도 그녀의 잔소리 없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기도 전에 그녀는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믿음이 갔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리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닮은 삶을 살아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사돈은 홀로 어린 딸을 키웠고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 없이 자라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똑 닮은 모습의 예비 며느리가 무척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양가 형편에 비해 두 사람이 무리해서 집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 집안 형편도 좋지 않다고 했기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다주고 온 아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정수야, 아까 그 집 이야기 말이다. 듣다 보니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여진이 소원 중 하나예요. 엄마도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진이가 많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무리인 건 아는데 소원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둘이 대출받고 모은 돈 투자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면 투자하는 셈 치고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녀는 두 사람이 똑부러진 아이들이라 무리한 결정을 했지만 자라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 생각하며 두 사람의 결혼에 참견하지 않고 도움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양가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싶었지만 착착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그녀는 다시금 아들과 며느리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자리에서 의아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면 회사를 관두고 살림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내조한다는데 싫어할 부모는 없지만 그녀는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려는 두 사람의 결정을 떠올리며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그럼 여진이가 회사를 그만두면 대출은 어떻게 감당하니? 집은 다시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정수 씨 적지 않게 벌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집안 살림하면서 착실하게 저금할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내보다가 정수 씨가 힘들어하면 제가 복직하면 돼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아들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느껴졌습니다. 사돈을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한 그녀는 혹여 실수라도 할까 조심했지만 사돈은 굉장히 편하게 앉아 딸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온 돈을 받으며 사돈은 눈물까지 흘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벌어온 돈이라고 하는데, 이야, 내가 눈물이 나서 참. 아니, 세상에 그 나이에 부모 주머니 걱정하는 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돈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말도 못하게 많다니까 뭐부터 말해야 할지. 시간이 많다면 제가 밤새 우리 딸 자랑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서방, 자네 지금 뭐하나? 내 술잔에 술 핀 거 안 보여? 사람이 센스가 없기는. 우리 여진이 말론 자네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내가 몇 번 못 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어리바리한 것 같다고. 우리 딸 남편 감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딸 자랑을 하는 것도 좋았고 자리를 어려워하지 않는 것도 좋았지만 그녀가 있는 앞에서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남자끼리라 장인과 사위가 격없이 지내는 것은 이해했으나 말, 투와 몸짓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격지심이 들 것 같아 그 자리에서는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유별나다, 극성맞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편이었기에 그날은 그냥 넘기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 아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아들 정말 이 결혼 괜찮겠니?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며 며느리가 드디어 퇴사하고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엄마도 없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 모를 것 같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의 호의를 불편하게 느낀다는 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기로 하고 반찬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좋아했고 며느리도 그녀의 반찬을 맛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찬을 만들어 며느리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찬을 주러 간 아들 집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돈과 나눈 대화였는데 그 대화 속에서 그녀가 아들을 위해 따로 만들었던 보양식이나 반찬을 며느리가 사돈에게 모두 가져다 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라고 하며 그녀가 해온 반찬 전부를 사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간단한 인스턴트를 아침으로 내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반찬을 사돈과 나눠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영양과 식성을 고려해 가져다 준 음식을 사돈에게 보내고 아들에게는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를 먹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을 낼까 하다가 좋게 풀기로 했습니다. 여진아, 그런데 사돈께서는 너 결혼하고 식사 잘 챙겨 드시니? 네, 저희 아빠요? 아, 네? 아빠 요리 잘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왕 하는 김에 좀 많이 해서 사돈께 가져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긴 한데 어머님이 너무 수고스러우실까봐. 아유, 수고스럽긴. 사돈이나 나나 건강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지. 그럼 내가 다음부턴 아버님 반찬까지 해올게. 그녀는 괜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돈의 반찬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며느리나 사돈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명절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고 그녀는 차례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애들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법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사돈을 해외여행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해외여행 간 거 일본이랑 동남아가 전부야. 유럽이나 미국은 발도 못 담가 봤다니까? 이번에 아빠 휴가 길다고 하는데 보내주자. 응. 나도 형편이 되면 보내드리고 싶지. 그런데 저번에도 아버님께서 명품 구두 필요하다고 하셔서 선물해 드렸잖아. 지금은 좀 무리야. 당신도 알잖아. 대출이자 원금에 생활비까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보내드리자. 매달 넣는 적금 있잖아. 그거 빼서 보내드리면 안 돼. 좋은 기회라니까. 우리 아빠가 당신이랑 어머님이 유럽 다녀왔다는 말 듣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리고 그깟 선물 하나 해줬다고 생색내지 마. 여행 한번 보내주면 또 얼마나 생색내려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집을 부려 비싼 아파트 대출을 받게 했고 누가 회사를 그만둬서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알면서도 며느리는 아버지의 해외여행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에 끼어들어 며느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문제가 커질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덜 시달리도록 결혼 때 주려 했던 돈 일부를 아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돈을 주면 아들이 받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돈을 숨겨두고 넣어두고 꽁돈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그 문제는 잘 해결된 듯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고 사돈의 프로필 사진이 외국 여행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점점 며느리와 사돈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보다 자기 아빠를 더 챙기는 며느리나 사위의 사정을 알면서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사돈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눈에 아들의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군장교 복무 시절 홀로 있는 그녀가 걱정된다며 언제라도 바로 집으로 찾아올 수 있게 구입했던 아주 오래된 중고차였습니다. 그 차를 여전히 타고 있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능력이라면 차를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대출과 생활비, 그 외에 잡다한 비용까지 모두 아들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기에 차를 바꾸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함이 컸고 아들에게 나이에 맞고 능력에 걸맞은 차를 사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도 집도 스스로 마련해 여유 돈이 없진 않았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돈을 돌려주려 할 아들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 또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차에 대해 물어보고 가격을 알아보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 그녀는 아들에게 은근히 차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목표로 삼은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습니다. 몇 달 동안 아끼고 모은 끝에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차량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다 전시장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다른 건물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착각은 무슨. 너 볼 일이 여기 있는데. 오늘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는 날이 아니겠니? 네? 선물이라뇨? 이 안에서요? 내가 너 오래된 중고차 타고 다니는 거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
처음 살 때도 오래된 차였는데 그걸 또 몇 년이나 끌고 다니니. 너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서 내가 너 차 한 대 사주려고. 어머니, 제 차 잘 굴러가요. 그리고 여긴 비싼 차들만 있는 곳이에요. 구경만 하고 갈 거죠? 들어가 봐야 눈칫밥만 먹어요. 차를 사는데 누가 눈칫밥을 먹니? 그만 말하고 따라와라. 이 앞에 서 있는 게 더 눈치 보인다. 전시장 안에 들어와서도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차 앞에 섰습니다. 이 차 내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아들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갈 거예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어머니께 돈이 있어도 여기에 쓰시면 안 돼요. 그 돈이면 어머니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여길 왔겠니? 엄마 돈 있어. 그리고 너한테 차를 사주고 싶어. 엄마가 너 결혼할 때도 해준 게 없잖아. 집도 내가 알아서 했고 결혼식장도 예물 예단도 전부 내가 했고. 그때 너 결혼에 보태주려고 했던 돈에서 좀 더 모아서 이 차를 살 돈을 마련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 차를 사주고 싶어. 어머니,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저 못해요. 그 돈 어머니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게 왜 없어요? 이제까지 버신 돈 전부 저한테 쓰셨는데 차를 사드려도 제가 사드려야지 어머니께 받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엄마가 사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너 진짜 엄마 마음 몰라서 그래? 엄마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선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도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어. 너 이거 안 받으면 엄마 병 날지도 몰라. 엄마 마음엔 우리 착한 아들에게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성에 차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줘. 응? 한참 동안 그녀는 아들에게 구구절절 부탁하듯 말을 했고 그제야 아들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차를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어머니가 사준 이 차 타고 다니겠습니다. 차량 설명을 듣고 시운전을 하는 동안 점점 밝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출고된 차량을 보고 마치 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욱 조심하며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이 준 차를 소중히 아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녀가 또 바꿔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기에 결국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제발 좀 타고 다녀라 하고 말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차를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그녀가 아들네의 반찬을 가져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기에 그녀는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그녀는 우연히 앞 식당에서 사돈이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듯해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떡볶이를 마저 먹고 자리를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걸었고 그 대화 속에서 그녀의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방 갈 거야. 딸내미가 반찬거리 준비해서 집에 넣어놔야 해서 바로 갈게. 친구가 오랜만에 한턱 쏘겠다는데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턱 쏘는 거지. 응, 가서 보면 알아. 나 외제차 뽑았어. 겁나 비싼 거. 우리 귀한 딸이 선물해 줬지. 그녀는 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에게 선물한 차가 떠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돈 옆에는 그녀가 아들에게 선물했던 차량과 똑같은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새 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녀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녀의 아들에게 준 차와 같은 기종을 사돈께 선물했을 가능성, 혹은 사돈이 아들의 차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 등 다양한 가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던 이유가 이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그녀는 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 여기서 뵙네요. 아이고, 사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기 본의 아니게 통화를 들었는데요. 이 차 따님에게 선물 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내, 우리 여진이가 선물해 줬어요.
한두 달 됐나? 근데 왜 그러세요? 가까이서 보니 차는 분명 그녀가 아들에게 선물한 차량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주었던 차량 사진과 번호판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사진을 꺼내 사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제가 아들에게 선물한 차 사진인데 똑같잖아요. 색상도, 내부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번호판도요. 이 차 제가 아들한테 사준 차가 맞거든요. 사돈은 당황한 듯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제가 사돈네 사위 차를 빼앗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딸이 그 차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차 색상이나 내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테고 번호판은 이 서방이 헷갈려서 잘못 찍은 거겠죠. 아니, 우리 딸이 차 가져다 줄 때가 그때쯤이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진을 들이밀면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아들 차랑 똑같아서 무슨 일인가 물어본 거죠. 도둑놈 취급은 아니고요. 우리 딸이 선물해 줬다는데 휴대폰 들이대는 게 도둑놈 취급 아니면 뭐예요? 기분 참 더럽네요. 어째 딸한테 전화해 볼까요? 이 서방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도둑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사돈의 반응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일이었고 도둑 취급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돈은 강하게 반발하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사돈의 화난 반응에 그녀도 맞서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높여봐야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싸움으로 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대충 수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돈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면 아들이 미안해할 게 뻔해서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둘러서 말하자니 아들이 이번에도 그녀가 속상해하지 않도록 대충 얼버무리며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아들이 속상해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상황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얼른 문 여세요. 어서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이 시간에 여진이 무슨 일이니? 혹시 정수 일이니? 어머님, 아까 저희 아빠 길에서 마주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희 아빠 차 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되더라도 그냥 축하 한마디 하시고 헤어졌어야죠. 그 자리에서 왜 어머님께서 정수 씨에게 사준 차가 맞냐고, 정말 제가 선물한 게 맞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셨겠어요. 여진아,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 차 내가 정수한테 선물한 차가 맞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또 사돈 어른이 자기 차라고 너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시니까 상황이 혼란스러워 혼잣말을 하다가 사돈께서 듣게 된 거야. 난 그 다음에 별말 한 것도 없어. 사돈께서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신 거야. 자길 거짓말쟁이로 만드냐며? 우리 딸이 거짓말했다는 거냐고 혼자 화내셨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녀는 이어 며느리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정수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는데 여기 선물한 장본인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정수한테 준 차가 왜 너희 아버님께 있는지 설명해 줄래? 며느리는 반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한 말 그대로예요? 제가 평생 고생하신 우리 아빠에게 선물해 드린 거예요. 정수 씨도 어머님도 우리 아버지에게 고마워해야죠? 저는 그저 대신 전달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정수 씨는 차가 있잖아요. 제가 차 없는 사람 걸 빼앗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제 그만 오해하셨다면 저희 아빠께 전화해 주세요. 그때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저희 아빠도 마음 푸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평생을 저런 생각으로 살아왔구나. 우리 아들보다는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버지만 고생했고 아버지만 대접받아야 한다고 여기는구나. 그녀는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챙기는 며느리의 태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참아왔지만 그녀의 인내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며느리가 아들 옆에 있으면
사돈과 함께 아들의 인생을 갉아먹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기에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며느리뿐 아니라 사돈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여겨 사돈에게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님께 사과하라는 거지? 그럼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부르자. 얼굴도 안 보이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니? 직접 대접도 해드리며 사과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니? 그녀가 사과의 뜻을 밝히자 며느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고 사돈을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돈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며느리는 몸이 굳었고 사돈은 깜짝 놀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아, 괜찮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진아, 정신 좀 차려봐. 아니, 사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착하고 귀한 딸을 왜 때려요? 사과하겠다고 불러놓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돈이 하시는 그 행동, 저도 똑같은 이유로 하는 겁니다. 사돈께서 딸 보호하려고 난리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아들을 댁에 따님에게서 보호하려고 때렸습니다. 사돈께 귀한 딸이 있듯 저에게도 못지않게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줄줄이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고생 끝에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댁의 따님과 사돈께서 우리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 그 못된 정신머리를 고쳐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구 등에 빨대를 꽂아? 차 문제 가지고 이러는 거야. 당신 아들이 준 차를 내가 뺏어갔다고? 그녀는 사돈의 말을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 문제는 단지 상황을 악화시킨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쌓여온 일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우리 아들한테 받아간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댁의 따님은 어른께 예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말하는 태도와 본세가 정말 그렇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머리도 고칠 겸 예의도 가르쳐줄 겸 훈육 좀 하려는 겁니다. 사돈께서 귀하게 키우시느라 못하신 훈육을 대신 해드리려고요. 그녀는 당황하는 사돈을 바라보며 며느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대답하게 했습니다. 대답이 끊기거나 주저할 때마다 그녀는 며느리의 등짝이나 뺨을 가리지 않고 때렸습니다. 사돈은 매 한 번 든 적 없이 키운 딸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지 필사적으로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힘은 남자인 사돈이 앞섰지만 그녀는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로 악을 쓰고 있었기에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돈은 혼자서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고 느꼈는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일을 아들에게 숨기려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들 몰래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며느리와 사돈에게 분명하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돈의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오자마자 그녀와 며느리를 떼어놓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갑작스레 기가 살아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머리야, 어머, 머리 빠진 것 좀 봐. 저기요, 내 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 당신 어머니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랑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빨대 꽂고 피를 빨아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흡혈귀야? 겨우 차 한 대 선물한 것 가지고 이러는 거라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돈도 거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서방, 내가 결혼 허락할 때 뭐라고 했나? 우리 딸 힘들게 자랐으니 공주처럼 대해주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착하고 귀한 딸을 이렇게 만든 당신 어머니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녀는 그들의 끝없는 막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되레 그녀와 아들에게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크게 외쳤습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렸네, 이 사람들. 지들이 고생한 걸 왜 우리 아들한테 보상받으려고 해요? 내 귀한 아들도 나랑 힘들게 살아오며 효자 노릇하며 자라왔습니다. 남편 없이 힘겹게 나도 아들 키우면서 용쓰고 살아왔고 내 아들은 없는 형편에서도 혼자 버티며 살아왔다고요. 내가 과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댁보다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리세요. 사돈과 며느리에게 화가 난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홀로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다면 남들도 고생하는 걸 생각해야지. 왜 본인만 고생했고 본인 딸만 힘들었다고 여기면서 우리 아들 피를 그렇게 쪽쪽 빨아먹는 겁니까? 그럼 다음엔 뭘 노리고 있었나요? 이번에는 집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들 목숨이라도 노리는 겁니까? 그녀는 흥분한 상태로 두 사람과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 앞에 서 있던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괜한 짓을 벌여 오히려 아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엄마는 너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녀는 평생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후회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사돈과 며느리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이 상황을 돌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 이번에도 저를 위해서 행동하신 거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돌려놓을게요. 아들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그녀의 손을 놓고는 며느리와 사돈에게 다가가더니 두 사람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자네 장인인데 나를 이렇게 밀쳐도 되는 겐가? 나가요! 나가라고요! 당장 우리 어머니 집에서 나가세요. 여보, 설마 당신 어머니 편드는 거야? 내 거를 보고서도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다 좋다고 말하니까 나를 우습게 본 거야? 내가 우스워서 어머니께 감히 막말을 한 거야? 방금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어머니를 찾아와 따진 거라며. 잘못한 일이면 어머니 집에 와서 사과를 하든지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해서 수습하려고 해야지 되려 따지고 들다니.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선물 받은 내 차 네 아버지한테 줬지.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내 맘대로 처리해놓고 나한테는 결과만 통보했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도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야? 내가 말없이 있었던 건 내가 장인한테 잘해줬다면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되레 따지고 들고 막말을 했지. 난 아무래도 당신을 잘못 본 것 같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고 비슷한 목표가 있다고 착각했나 봐. 그런데 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가. 그 불쌍하다는 내 아버지 데리고 꺼져. 자네, 우리 딸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자네가 내 딸 데려갈 땐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말하더니 한다는 게 겨우 이딴 대접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나 본데요. 나 당신 딸하고 이혼할 겁니다. 장인 대접받을 생각 마세요. 내가 공주 대접에 간슬기를 빼주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일 때 얘기죠. 당신에게만 착한 딸, 귀한 딸? 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예뻐 죽겠으면 죽을 때까지 곁에 두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 다 돌려주세요. 아니면 도둑질해서라도 되찾아오겠어요. 아들은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몰아내며 단호히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나설 틈도 없이 두 사람을 몰아낸 아들이 다가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수야, 너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내가 엄마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엄만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오늘 일도 내 처와 장인 때문에 네가 힘들까봐 그 사람들 버릇 고치려고 그런 건데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엄마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사람들 마음 돌려놓을게.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전 제 말이 전부 진심이에요. 저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어머니께 소개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저 사람들을 제 곁에 뒀다가는 제가 언젠가 화병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와 어머니에게 기대며 살아갈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사람이라 해도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면 저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제가 잘 아는데 어머니께 존경심도 없는 여자와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이 일로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일이 있어서 제가 평생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게요.
아들은 단호하게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혼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은 그 결정을 자신의 의지라며 그녀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는 그녀를 존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 말 한마디로 그녀가 며느리와 사돈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이혼 선언이 그녀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무거운 마음도 아들의 위로 덕분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위안을 받은 그녀는 이번에도 아들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아들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아들이 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돈과 며느리는 그녀의 아들이 자신들에게 봉처럼 든든한 존재였기에 놓치기 싫어했고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아들과 그녀를 괴롭히겠다는 속셈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와 아들은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과 친정에 금전적, 정신적으로 차별을 두고 아들에게 무리한 부양 의무를 지게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런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아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휴대폰에 기록이 남아 양가 집안의 연락 횟수, 선물 내역, 방문 빈도 등 차별적인 대우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 덕분에 아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아들은 며느리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와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이었던 사람들과 얽힐 일이 없어졌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뒤 자신의 삶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하던 아들은 그녀의 응원 속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그녀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활기가 돌았고 그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사람은 밝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사에서부터 그녀에게 다정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의 솔직하고 온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아들의 옆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와 저를 존경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지금의 이 사람과는 정말 편하네요.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녀도 아들의 새로운 인연을 더 잘 알고 싶었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은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함께하는 시간마다 아들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와 아들 모두에게 존중을 보이며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그녀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고 주말이면 아들이 준비한 소소한 도시락을 들고 세 사람이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녀는 벅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녀는 아들의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는 미래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새 출발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큰 웃음으로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그 모습에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권순영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해진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